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법률 소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도서관 이덕일 사무관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 소양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법률 소양 강좌 운영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법령의 훼손과 관련한 생활 밀착형 법률 소양 강좌를 진행하였고 같은 유형의 강좌를 10월에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과 11월에는 특별 소양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범건 세무사님은 현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위탁교육 연수 강사이시고 한국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양도 상속 증여세 이론 및 계산 실무, 양도소득세 핵심 절세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방범건 세무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세금 완전정보 강의를 맡게 된 방범건 세무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 실무하고 양도세 핵심 절세 노하우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그 세무사님들 그리고 또 국세청 조사관들, 중개사님들 이제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부상 자료를 이제 검토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이제 명의자를 이름을 올리시게 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시면 지금 공유자가 지분이 3분의 2로 되어 있고 또 지분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나눠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공동명의로 누가 취득을 했든지에 대해서 크게 과세관청에서 관심을 안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동명의자에 해당되는 분 중에 이제 소득이 없는 분이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분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국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 지금 일하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부인이라든지 혹은 소득이 없는 자녀들을 공동명의로 넣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명의자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본인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거기에 올렸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그 사람의 소비 수준을 따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이라든지 소비가 적은 어떤 다른 사람이 명의자가 됐을 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우편으로 보냅니다.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대출이라든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증여세라든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등기가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이 98년도 9월 21일 날 지금 소유권 접수가 됐고 등기 원인일은 98년도 9월 21일 날 경매로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보시면 접수일자랑 등기 원인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는 거는 사실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접수일자랑 등기 원인일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로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매매로 거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등기 원인일자에 기재가 되고 그리고 그 잔금을 치르는 날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시키게 되면 접수일자는 그 잔금일자와 유사하게 기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자는 이 등기 원인에 해당되는 날짜가 아니라 접수일자에 해당되는 날짜가 중요하고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라든지 양도일을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에 양도를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양도했을 때까지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부동산을 절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세 중과는 그 주택이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양도하면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기 전에는 1%에서 3% 혹은 이제 4주택 이상자들은 4%에 해당되는 그래도 굉장히 적은 세율의 세금을 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만약 내가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이에요. 내가 현재 주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기 일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8%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뒤에 부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9.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내는 거고 만약 내가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에요. 세 번째 주택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2%면 부가세까지 하면 13.4%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되는 가격이 13.4%니까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거의 뭐 1억 3천에 해당되는 돈을 취득세로 내는 건데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내 세대원들, 현재 나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각 세대원들의 주택수를 모두 다 따져가지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12%의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취득세가 많다 보니까 요즘 그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증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도입을 했어요. 증여는 2주택 이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이 넘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이 넘고 2주택 이상자인 부모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3.5%에 해당되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다가 이 케이스만 12%에 해당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에 있어서도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취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때 가서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을 지금부터 취득할 계획이시라 그러면 취득하기 전부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수에 대비해 가지고 세율이 얼마나 나올지를 꼭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뭐 최근에 좀 개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억 원씩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감해주는 거는 이 비과세 제도 말고는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세무사고,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들을 제가 다루지만 개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적인 혜택으로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최고예요, 사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수고 많으셨다고 세금을 확 줄여주는 거 없습니다. 몇억 원씩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도 못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5월 10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기준이 됩니다. 1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그리고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는 건데요.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A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점에 봤을 때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2주택자가 됐고 여기서 두 번째 취득한 주택을 양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이나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을 때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사람이 B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만약 A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뒤에 제가 여기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하고 한 다음에 지금은 2년 안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B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에 있던 A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도록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주택을 팔고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과세 일시적 2주택도 못 받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남은 주택 하나를 이제 팔게 될 때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번에 5월 10일 날 개정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되는 그 규정이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1주택이 된 이 시점에 2021년도 04월 달 이후에 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걸로 법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다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겼다가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법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른 주택을 팔고 나서 주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2년 보유 요건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종전에 내가 A주택을 취득했던 시기부터 지금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2년 보유기간을 채웠거나 아니면 거주 요건이 필요한 물건은 거주 기간을 채웠으면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팔고 나서 1주택이 됐을 때 바로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만 채웠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과세 받는 어떤 방법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밑에 별표 표시 한번 볼게요. 별표 표시 보시면 17년도 8월 3일이에요.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인데 17년도 8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부터 이 17년도 8월 3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거주 요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비과세 받을 때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오래전부터 보유하셨다 그러면은 그 주택은 거주 요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걸 알고 그 주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은 그 주택이 나중에 가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다 그래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이제 양도를 할 때 지금 과거에는 이제 중과세를 적용을 했는데 중과세가 2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20%,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30%의 중과세를 적용을 했는데 5월 10일부터 해서 1년간이죠.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중과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바에는 내년 5월 9일까지 팔아가지고 중과라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은 파셔가지고 중과 유예 혜택을 보고 양도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마지막 별표 표시를 보시면 그 조정지역의 종전주택을 취득하면서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또 취득을 하게 되고 지금은 2년 이내에 조정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5월 10일 전에는 1년이었어요.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에 있는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됐고 1년 안에 거기 가서 이사까지도 가야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사를 갈 필요 없이 그냥 2년 안에만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있던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이사갈 집을 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안에만 거기에 이사를 가는 거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2년 안에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시면은 상생 임대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생 임대인 관련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기서 2년 거주를 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거기서 비과세를 받고 싶지만 2년 거주를 안 해도 거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상생 임대인 관련돼서 부동산 대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대상은 이제 직전에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가 있어야 되고 임대료를 5% 이상, 5% 이내로 이제 갱신이나 신규 계약을 했어야 되고 직전 계약과 신규 갱신 계약 임대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전세를 놨었어요. 내가 거기서 거주는 하지 않고. 그랬던 분들이 그 주택에 대해서 내가 종전에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었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5%를 넘기지 않는 금액으로 보증금이라든지 뭐 월세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치르게 되면 지금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뭐 가격이라든지 주택 수량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집에서 2년 거주를 했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도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기간이 21년도 12월 20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췄을 때는 내가 그 집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채운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세금을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을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신고를 할 때 어찌됐건 세금을 절세를 하셔야 되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양도할 때 가격이 실가에 해당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거죠.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고 취득할 때 가격도 실제 거래된 가격,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그게 취득 가격이 됩니다. 그게 취득 가격이 되고 경비가 있으면은 그 경비를 반영해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비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공사를 하셨으면은 공사 내역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라든지 그런 지출 증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증빙 서류들을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잘 모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사 수수료도 중개사님 통해서 이제 중개를 받고 수수료 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증빙들 요즘은 이제 현금 영수증 거의 대부분 발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 놓는 게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면 되고, 여기 일방이라고 일방실가라 그러는데 일방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은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는 케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건물을 신축하면서 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근데 건물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직영공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그 뭐 인테리어 업자는 누구에게, 뭐 건축업자는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공사를 해서 건물은 지었는데 건물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실가 개념으로 취득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뭐 기준 시가를 안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세요. 그렇게 계산이 될 때 적용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 가격이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그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예, 상징법상 평가액이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계산된 이 양도 차익을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먼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최소 6%에서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씩 적용이 되는 거죠. 연간 2%씩 적용이 돼서 최소 6%에서 30%까지 적용이 되고, 다만 내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주택을.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세요. 지금 현재 내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세금적인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없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주택이 2개나 3개인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일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뭐 서울에 오피스텔이 2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필요 경비들을 다 빼보세요. 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뭐 A, B, C에 대해서 다 빼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면 그 양도 차익 중에서 제일 적은 양도 차익이 나오는 부동산 물건을 먼저 파셔야 되겠죠. 그거를 먼저 팔고, 양도 차익이 제일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무조건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팔아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비과세를 만들고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양도 차익이 적은 물건들부터 파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부동산을 주택이라든지 다른 뭐 부동산들 뭐 마찬가지로 양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같은 연도에, 동일 연도에는 합산이 되도록 그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2건 이상을 양도하는 거는 세금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죠. 그거는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한 1년 안에는 주택을 하나씩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택이 됐든 하나만 양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공사비나 뭐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증빙 서류들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모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다 세금을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나 증여 당시에 여러분들이 신고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내가 지금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평가액을 굉장히 낮은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내가 상속을 지금 받았다 혹은 증여를 받았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실 때 그 금액이 얼마에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가격이 여러분들이 팔 때 취득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여기 마두역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8억이라고 볼게요. 8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예를 들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8억에 해당되는 재산 하나만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세금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그 부동산 가격을 8억이라는 가격을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와 유사한 거래 가격이 거래가 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은 공시가격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으로 인정을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주택을 상속받아가지고 양도할 때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를 받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동산 가격을 시세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증여했을 때 그 가격 자체가 취득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을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양도할 때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가 적용이 돼요. 일단 그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는 거죠.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주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은 6% 그리고 3년부터 여러분들은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아까 보유 기간이 3년을 얘기하는 기간이 그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부터 잔금일부터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까지 양도한 그 취득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3년이 넘었을 때 연간 2%씩에서 6%가 최소 적용이 되고 맥시멈은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을 여러분들 보유하게 되면은 그냥 30%가 한도예요. 공제가 되는 건. 양도 차익에서 30% 공제가 한도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내가 지금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유에 따른 지금 공제가 3년이면 12%가 되고 거주는 2년부터 8% 그리고 3년은 12%로 해서 연간 4%씩 이렇게 적용이 돼요. 보유에 따라서 공제율이 또 다르고 거주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될 때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지금 현재는 기준금액이 12억이거든요. 12억의 과세 기준금액이 12억이기 때문에 내가 12억이 넘는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만 12억이 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지금 일산만 해도 아직까지 10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주택들은 양도할 때 내가 1세대 1주택만 확실하다 그러면 양도세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주택들은. 왜냐하면 12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12억이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도 같이 반영이 됐을 때 세금이 최대한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할 때 나중에 12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 내가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팔 것 같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가지고 12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양도해야 되는 게 더 좋은지 여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파는 주택은 잘해봐야 가격이 10억 원 혹은 11억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주택들은 여러분들은 보유기간만 정확하게 챙기고 우리 세대 내에서 주택이 다른 주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세금이 어차피 한 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를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오피스텔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세 채가 있어가지고 한창 이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빠진다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주택 하나를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는 4주택, 4주택자인데 주택 하나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에요, 3개가. 그래서 나머지 오피스텔 3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등록을 해놓고 그 세무서에도 모두 다 등록을 해놓고 뭐 5%를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잘 지켜놓고 뭐 그렇게 다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주택 하나를 파셨는데 그분께서 팔고 나서 뭐 구세청에서 나중에 6개월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세금을 2억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놨어도 나머지 주택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든 언제 취득을 했든 상관이 없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어야만 되는 건데 그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17년도 파리대책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나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굉장히 억울해하시긴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원이나 세금을 가산세까지 더 얹어가지고 추징당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과세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이거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요건이 예를 들어서 10가지예요. 10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9가지는 맞고 하나만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대구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셨는데 그 대구에 계신 어머니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파셨어요. 그 대구에 있는 집은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하고 자기 배우자랑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의가 세대가 둘이고 생계도 두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하나 팔았는데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냥 팔았어요.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그거 세금 신고 잘못하셨다. 3억 원 그 양도세 더 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25살 되는 자기 그 아들이 이제 서울에 유학을 간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에 유학 가면서 조그만한 다세대 주택을 하나 그때 아들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좀 편하라고 하나 사줬던 거예요. 조그만한 거를. 근데 그게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거죠. 그분은요. 근데 그 아들이 25살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살이 넘지 않으면은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그 친구를 그 별도 세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분리 세대로 그 친구를 아들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빼놔도 혹은 따로 살고 있어도 주택수를 카운팅할 때는 30살이 넘지 않으면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살이 넘지 않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자녀는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소득이 있으면. 그 친구가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뭐 40% 이상이니까 월 한 77만 원 이상만 매달 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소득도 없다든지 학생이라든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병사예요. 병사들은 아직은 그렇게 급여가 많지 않잖아요. 뭐 앞으로는 많아질 예정인데 그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시켜놔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택수 계산할 때는 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기본 세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그 1,200만 원 이하는 6%예요. 6%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뺄 거 다 빼고 마지막 최종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빼고 필요 경비 빼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고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250만 원씩 기본공제가 그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뺄 거 다 빼고 마지막 최종적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의 구간대에 해당이 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세율 구간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양도 차익이 1억 원만 넘어도 35% 세율 구간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2022년도 6월 1일부터는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자는 플러스 30%를 그냥 여기다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3억 원, 양도 차익이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3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뭐 3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면 이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데 내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3주택자가 돼버리면 40%에다가 30%를 얹어서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70%에다가 2,540만 원만 차감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도세에다가 항상 10%에 해당되는 지방세까지도 같이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상속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용어를 일단 좀 익숙해 주시면 좋은데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재산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일단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1순위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정도의 세금이 굉장히 상속세가 높아요, 지금요. 예. 세율 구간도 굉장히 높고 또 상속세가 높은 이유가 그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다 합산해가지고 세율을 한 번에 그냥 부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은 재산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이 뭐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이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아들한테 뭐 이번에 아파트 사는데 2억 원을 현금 증여했다고 볼게요. 2억 원을 현금 증여하면 그 아들이 이제 증여세를 낼 거잖아요. 증여세를 내는데 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준다고 볼게요. 아들이 돈도 없는데 너 이거 가지고 아파트 지금 돈 보태가지고 아파트 사기에도 급급한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2억 원이면은 뭐 이것저것 하면 뭐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2천만 원 너가 세금 낼 돈이 어딨냐 그냥 내가 내주겠다 해서 세금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증여가 돼요. 그것도요. 또 증여가 돼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해 가지고 나눠서 받지만 세금은 한 명이 다 내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내에서만 상속세를 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협의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배우자 부인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뭐 오늘도 제가 상속세 상담을 하고 왔고 뭐 어제도 상담을 하고 매일같이 상속세 상담을 합니다. 근데 거의 제가 상속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어머님하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통계나 이런 건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70, 80% 이상을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은 남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본인을 돌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나이도 그리고 더 남자분들이 더 남성분이 많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을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닥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셔서 이제 오시면 협의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배우자분은 보통 이제 남아있는 그냥 주택 정도,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정도를 이제 본인 앞으로 이제 그 재산을 받고 그리고 예금이나 뭐 그 어떤 보험금 그런 거 있죠. 예금이나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아있는 부인께서 또 노후를 사셔야 되니까 그런 자금들을 그 자녀, 그 배우자 부인 앞으로 이제 협의 분할을 하고 그리고 자녀분들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만한 그런 물건들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뭐 어디 지방에 있는 뭐 임야예요. 임야나 아니면 뭐 논밭이에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장기적으로 쭉 그냥 뭐 20년, 30년 그냥 뒀을 때 나중에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녀들 앞으로 협의 문화를 해놓는 게 좋죠. 아무래도 뭐 빌딩이에요. 꼬마 빌딩 같은 거 뭐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자녀들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너무 많은 재산을 또 배우자 앞으로 하게 되면 또 배우자 부인은 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언젠가는요.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자녀들이 또 고생을 할 가능성 그런 염려가 또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산을 하기보다는 주택 한 채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금이라든지 보험금 그 정도를 이제 배우자 앞으로 하고 나머지를 자녀분들 앞으로 이렇게 상속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될 때 배우자가 예금이라든지 보험금을 가지고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속세는 다 배우자가 그냥 내는 겁니다. 예, 자녀분들은 재산을 받지만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배우자가 그냥 상속세를 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연대 납세 의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다른 여러 가지 세금들 중에서 굉장히 절차라든지 단계가 복잡해요. 제일 복잡한 세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몇 개월인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세는 2개월이거든요. 예, 2달 안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말일 기준입니다.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인데 7월 1일 날에 물건을 팔았다 그래도 7월 말일부터 해서 2달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증여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증여가 뭐 7월 1일 날 증여가 일어났다 그래도 말일 기준에서 3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상속은 6개월입니다. 말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세금을 절세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4번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상속인은 10년이고 상속인 외자는 일단 5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상속인은 배우자랑 자녀가 상속인이고요. 상속인 외자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 사람들이 상속인 외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 손자, 손녀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들은 상속인 외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상속인한테 증여를 했으면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지금 합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께서 상속인에 해당되는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미리 했을 경우에는 그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걔가 쫓아와요. 10년 동안.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안에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 증여했던 재산이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냈지만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고 그리고 그때 증여했을 때 냈었던 증여세가 있으면 상속세에서 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또 부과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년만 쫓아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손자에게 증여를 해요. 내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에게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든지 혹은 며느리나 사위도 좀 이뻐 보여가지고 물론 뭐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아들, 딸한테 너무나 잘한다. 며느리 사위가. 그러면 같이 넣어가지고 증여를 하는 게 증여세도 아끼는 거고 상속세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증여를 하게 돼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년만 쫓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년만 지나게 되면은 그거는 상속세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여세 낸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증여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그렇게 증여를 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까지 꼭 아셔야 되세요. 그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는 최근에 너무나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증여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올해가 굉장히 증여를 하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특히 하반기가 증여를 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려면은 취득세도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납니다. 예, 크게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양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올해 말까지가 증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사실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지금보다 1.5배 정도의 세금을 부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증여하기에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왕이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증여는 이렇게 됩니다. 그 증여를 하시는 분은 이제 증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받는 사람들은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예, 수증자가 되고,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은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증여를 할 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내.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이 되기 전에 또 증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증여했던 거를 합산해 가지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액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 계좌에다가 그 아들 계좌에다가 그 넣는 거죠. 그러니까 깐난애기 계좌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산다랍니다.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을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을 넣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주식을 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량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안전한 그런 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형성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뭐 그 친구가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는 그게 몇 억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증여세 한 푼도 없이 뭐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절세를 하는 거죠. 그것도요. 그래서 공제액이 10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10년 안에 10년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합산되는 게 갱신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인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 마찬가지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동그라미 4번은 증여재산 공제는 이제 10년간 배우자는 6억까지예요. 10년간 6억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6억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죠. 직계 존비속은 존속은 이제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속은 아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위로 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때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그 증여재산 공제액이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개정돼 봐야 아는데, 여기서 금액이 조금 오를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가 수증자예요. 미성년자인 그 손자, 손녀에게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할 때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주게 되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세금이 없이 그냥 그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육촌 이내 혈족과 사촌 이내 인청, 형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예, 며느리나 사위 뭐 형제 간에 이제 돈을 뭐 증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세요.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부담부 증여를 통한 이제 그 절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뭐 부동산을 증여를 해요.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아파트라고 놓고 볼게요. 예,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세가 6억이 끼어 있어요. 6억이 끼어 있으면 만약 전세금이라든지 대출을 이렇게 끼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그냥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단순 증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금이라든지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걸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증여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6억이 여기에 없었다 그러면 이 아들은 10억 원, 시세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근데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라든지 채무를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끼게 되면은 아들은 시세 10억 원에서 전세금 6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그 4억 원에 대해서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만
이 부모는 전세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또 내야 돼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그 증여자에 해당되는 A씨가 갖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6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이거는 양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돈 6억 원을 받아가지고 내 채무를 상환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증여는 부동산이 가고 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게 증여가 되는 거고요. 양도는 부동산이 가면서 대금을 받게 되는 게 양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담부 증여는 시세 10억 원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전체 가격 중에서 4억 원은 증여가 이루어진 거고 6억 원은 양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전체 10억 원에 대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기면서 아들이 전부 다 증여세를 내면은 증여세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눠서 이렇게 내는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율 구간이 완화가 돼서 절세가 되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이 대출이라든지 전세금이 있을 때 세금이 절세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다주택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증여하기가 좋은데 다주택 중과가 유예가 끝나게 돼요. 내년 5월 12일부터는 다시 끝나게 되는데 그때는 양도세가 또 굉장히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20% 30%를 다주택자는 이게 중과가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중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무조건 무리해서 여러분들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랑 확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이 전세금을 그냥 끼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를 반드시 따져본 다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일단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기도 하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이 부모는 지금 돈이 많으니까 본인이 재산이 그래도 충분하니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는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어찌됐건 아들이 내야 될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나눠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눠서 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요. 예. 전체적인 세금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아들이 그냥 단순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아들이 증여세를 다 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담부 증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가지고 아들이 내야 될 세금까지도 부모가 나눠서 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담부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요건은 그 증여 당시에 담보된 채무여야지만 됩니다. 증여 당시 기준으로 담보된 채무고 금전 채무며 반드시 수중자가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갖췄을 때만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상속세를 이제 세무조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제 저기 삼성세무서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 건을 지금 진행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주변에서 세무조사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빈도가 지금은 제일 높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그냥 상속세를 자녀들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공제 구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가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만 남은 상황에서 부인이 돌아가실 때는 5억까지가 공제액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5억만 넘어도 요즘 뭐 집 한 채 다 5억 넘잖아요. 그죠? 집 한 채만 들고 있어도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연세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내 재산이 10억이나 5억이 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심정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일단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라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잘 했는지, 그리고 뭐 토지라면은 그 토지 가격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했는지, 혹은 요즘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가 건물 있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준 시가로 신고가 가능했는데 그게 2019년도부터는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그냥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내가 들고 있는데, 상가 건물을 들고 있는데 그게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세금을 더 늘려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 과정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내용은 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10년치 계좌를 다 열어봐요. 다 열어보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10년의 기록은 본인이 나중에 자녀분들도 다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나의 그 금융 기록은 다 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보는 관점은 그 사전 증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뭐 아파트를 사는데 뭐 1억 원을 줬다, 뭐 3억 원을 줬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고 내 자녀인데. 하지만 그냥 그걸 줬을 때, 그냥 주게 되면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다 그거를 간주합니다. 증여로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증여세를 안 냈으면은 상속세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추출해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 증여세를 그때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뭐 우리 자녀한테 뭐 돈 얼마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고.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실상 세무서에서 그걸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뭐 몇 월 며칠 날 뭐 돈 뭐 8천만 원 주셨죠. 뭐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뒤져보면 거기에 다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증여세를 물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증여를 하셨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뭐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있죠. 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그냥 돈을 주게 되면 지금은 다 그게 자금수처 조사든 상속세에 따른 세무조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자녀가 내거나 아니면 정말 제3자와 거래를 하듯이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셔야 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빌려준다라는 거를 우리 둘이 그냥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뭐 차용증 뭐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 그냥 우리 뭐 언제까지 너 해서 돈 줘라, 뭐 너 나중에 그 아파트 팔게 되면 그때 돈 생기면 돈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증여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제3자 누가 어느 조사관이 와서 봐도 여러분들이 빌려줬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요. 결국 세무조사를 받으면 증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액션을 취했냐, 내가 자녀인데 내가 부모한테 뭐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뭐 돈 5천만 원을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뭐 해주셨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내가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오버가 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그 당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최종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추징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최근 2년 이내는 인출이나 채무 상환 부동산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 상속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납세자분들이 그거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세금으로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자금 관리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상속세 관련돼서 이제 상담이나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부모님 이제 신경 쓴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본인들 카드로 긁는다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하는데 뭐 비용으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내가 효자 아들이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효자 아들로서의 역할은 뭐 좋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를 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20억이 넘으면은 뭐 세율 구간이 뭐 한 40% 세율 구간이 나올 거고, 뭐 20억이 안 되면은 20%나 30% 세율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율 구간이 나오는 분들, 혹은 재산이 더 많아가지고 30억의 재산이 넘게 되면은 40%나 50% 세율 구간의 세금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50% 정도의 어떤 상속세를 낼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이라고 볼게요. 50억이 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들은 다 국가에다가 50%를 떼가지고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50%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그 상속세를 낼 분들, 앞으로 지금 재산이 많은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TV를 하나 사면은, 우리 아들이 가서 TV를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TV를 산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고 TV를 사는 거지만, 본인이 가서 재산이 많으신 그 부모가 가서 TV를 사게 되면은 100만 원짜리 TV를 사면 50만 원만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차피 돌아가시게 됐을 때 50%는 상속세로 낼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쓰는 소비 구간은 그 재산의 제일 위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제일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돈을 그분은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병원비가 나오든 간병비가 나오든 의료비가 나오든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이 그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기록을 유지를 해놓는 게 적합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상속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의 돈이 나가면 그거는 50%씩 다 어차피 세금 낼 거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녀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내고 나서 돌려받는다? 별로 그렇게 일치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명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 카드, 체크카드 만드셔가지고, 체크카드 가지고 의료비 결제하고, 뭐 병원비라든지 뭐 간병비, 돈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제를 다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부분들 너무 뭐 안타까운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두면, 어머님께서 이제 재산이 좀 많으시던 분인데, 어머님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어요. 아파트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그거를 해놓고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실상 그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들 돈 가지고 그냥 쓴 거고, 그냥 효도한 거예요. 그냥 효도를 한 거고, 그게 부모 돈에서 4천만 원을 썼으면은 사실상 거기서 세금 2천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0%가 절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그냥 본인이 효자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은 상속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쓰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억만 넘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 재산을 줄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재산을 그냥 들고 있으면 그 재산은 40% 50% 그냥 세금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거는 어느 시점 가서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몸뚱아리 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을 끝까지 못 쓰고 죽을 때까지 그냥 들고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 양도세 역시도 사실상 40% 50%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은 양도세도 절반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내가 안 썼으면은 사실상 세금을 또 그중에 세금이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낼 거 내시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충분하게 노후를 잘 즐긴 다음에 현금으로 일부 자녀들이 꼭 필요할 때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는 건 괜찮은데, 몸뚱아리 큰 부동산을 죽을 때까지 안고, 내가 거주하는 집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정 시점이 됐을 때는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손자, 손녀, 며느리, 이렇게 사위, 아들, 딸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게 좋죠. 제가 세무사 일을 그래도 수년간 해왔는데, 증여를 받으면서 자녀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 아파트 증여해 줬으니까, 이 상가 나한테 증여해 줬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자녀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예, 그냥 내 등기부 등본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등기부 등본에
명의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본인들 증여세, 취득세 낼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 줄일 걱정만 하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 부동산 그 증여해줬다 그래가지고 고마워하고 막 정말 이제 죽을 때까지 정말 내 극진히 모시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세무사들이, 저도 이제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 아니면 세무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인들은 증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여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여 뭐 좋습니다. 증여를 뭐 할 수도 있고, 재산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전 증여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건데, 근데 정말 내가 아주 뭐 이렇게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수준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적정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팔 거 팔고, 왜냐하면 부동산의 몸뚱아리가 크면 증여를 하려고 해도 증여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큰 아들이 있고 뭐 작은 아들이 있고 뭐 막내 딸이 있는데 누구한테 증여해 줄 겁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 건 팔아가지고 양도세 낼 거는 내세요. 양도세 낼 건 내고 그냥 남은 현금 가지고 자기 노후가 풍족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 쓰고,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돈을 주는 게, 그걸 더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 그냥 부동산 명의 이름 바꿔줬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칙은 시가고, 이제 뭐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로 기준 시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이제 절세 효과를 볼게요. 사전 증여를 했을 때 효과는 그 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재산가액 확정 효과가 있어요. 재산가액 확정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2019년도 4월 달에 사전 증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30억이에요. 30억 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할까요? 꼬마 빌딩을 사전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시점은 2026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증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 안 됐잖아요. 10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재산, 증여했을 때 재산도 여기에 와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내게 돼 있어요. 다시 낼 때, 그래도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효과는, 증여했을 때 그 부동산 가격이 30억이었고 지금은 그 부동산 가격이 70억이지만 증여를 해 놓으면 증여를 했을 때 가격이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확정이 돼서 상속재산에 와가지고 합산은 하지만, 10년 이내기 때문에 합산은 하지만 30억 원으로 와가지고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효과가 있어서 증여재산 사전증여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30억으로 와서 합산을 할 때 그 당시에 냈었던 증여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증여세는 이 상속세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10년이 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거고, 만약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증여를 할 당시에 뭐 증여를 나눠서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증여세 세율 구간이 뭐 20%, 30%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상속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는 세율 구간은 50% 세율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자산을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 세율 구간에서 그냥 종결시키려고 한다면은, 내가 물론 5년 후에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 재산은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증여세를 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예, 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근데 배우자라든지 아들,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할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10억 원의 돈을 증여를 합니다. 10억 원을. 뭐 10억 원이면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 정도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 9억 5천에서 30% 세율 구간으로 해서 한 2억 2,500만 원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증여세가 나오는데, 만약 이거를 아들에게 단독으로 주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를 한다고 볼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면 5억, 5억씩 나눠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공제액이 일단 아들은 5천만 원, 며느리는 1,0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30% 세율 구간이 아니라 20%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누진 공제도 여기서 차감이 되거든요. 누진 공제도 차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에 비해 가지고
한 7천만 원, 7,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세이브가 됩니다. 예, 절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높고, 여기에다가 뭐 손자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세금이 또한 4,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고자 한다면, 증여를 받고자 한다면은 기왕이면 나눠서 분할로 해서 증여를 받으면 제일 세금적으로 절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상가 건물은 이제 상속증여 시 그 감정평가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즘 건물을 이게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유해서 건물주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꼬마 빌딩을 실제 소유를 하고 가지고 있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 물건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될 때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빌딩이 보시면 기준시가가 10억짜리예요. 이게요. 10억짜리인데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45억이라고 볼게요. 45억이면 과거 2019년도 전에는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혹은 상속을 받을 때 이 재산을 평가를 할 때 10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기준시가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증여세 10억 원이면 한 2억 2,989만 원 정도가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증여세를 내고 신고 납부를 잘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이게 시세 45억짜리를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40억이 나왔어요. 40억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14억 8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억 6천에 해당되는 그 증여세 차이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속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억짜리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받는데 자녀가 지금 증여세만 지금 14억 8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증여세 낼 돈 없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을 가지고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처분할 부동산은 처분을 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케이스 같은데, 그 영등포에 있는 그 꼬마 빌딩이에요. 8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을 이제 파셨어요. 8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을 팔면 사실 대단한 부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만, 사실 내부를 보면 특별히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분도 이제 연세가 80 중반 이렇게 되시는 상황이셨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꼬마 빌딩을 그 영등포에 80억 원 정도 되는, 시세가 8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이제 들고 계시지만,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까요? 2천만 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세금 낼 거 내고 하면은 사실상 돈 1천만 원도 실질적으로 손에는 안 지죠. 예, 그렇게 되고 건물 관리비라든지 그런 거 빠지고 나가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분이 그걸 처분하고 나서 그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증여를 진행을 했는데 자녀가 7, 8명이고 거기에 손자녀까지 하면 거의 한 30명에게 현금 증여를 했어요. 나누고 나서 현금 증여를 했는데 한 명도 지금까지 증여를 받은 적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80대 중반이셨고, 재산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건물주고 재산이 많다라는 걸 알지만 그 손자녀나 아니면 아들, 딸까지도 한 명도 증여를 과거에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꼭 그분이 끌어안고 재산을 들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너무나 많고, 그분도 역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사실상 그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관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또 본인의 의사도 좀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래도 처분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가 되실 때까지 부동산을 갖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자체가 사실상 본인에게 주는 어떤 그 안도감이라든지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자식도 굉장히 나에게 어떤 큰 그런 게 위안이 되지만, 그런 건물 하나 들고 있어서 거기서 따박따박 나오는 임대료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안도감이라든지 그런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끝까지 놓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물론 오래 사시면 괜찮은데 그렇게 팔고 나서 또 그 돈을 증여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5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로 해가지고 또 상속세를
50% 세율 구간으로 또 남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사실 내가 건물이 80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한 60대, 70대 처분해도 사실 남은 노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동산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세금적으로도 절세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의 노후를 일단 먼저 챙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남을 만한 돈이 있으면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에게 다 열심히 분할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집도 제가 이제 30명이나 되는 자녀나 손자녀까지도 다 나눠서 증여를 하니까 그 자녀분들, 그러니까 손자녀분들은 축제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팔고 나서 어찌됐건 양도세 20억 냈지만 그건 내고 나머지 60억 가지고 자녀, 손자, 손녀까지 다 이제 주머니에 1억씩 들어오는 거죠. 1억씩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증여세도 내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제액은 10년을 무조건 가는 거고요. 예, 공제액은 10년을 가는 거고 다만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속세에서 합산되지 않는 기간이 5년입니다. 예, 5년이 지나면은, 예, 10년이고요. 예, 그렇죠. 예. 액수는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은 형제 친척 간입니다, 그거는요. 친척과 네. 손자, 손녀. 손자, 손녀는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고요. 성년은 5,000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느 적정 시점에는 처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이제 그 절세를 받는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오늘 이제 법이 개정되는 내용이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같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98년도에 3억 원에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양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세가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처분했을 때 양도세가 한 6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6억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냥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하고 나서 처분을 하게 됐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20억 정도 하니까 감정평가를 받으면 한 20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하게 됐을 때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는 각각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씩 하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7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증여세가. 그렇게 하면 배우자는 6,650만 원, 자녀는 7,600만 원씩 증여세를 내면 한 2억 1,85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만약 20억 원의 증여를 받아가지고 20억 원에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는 한 푼도 없는 거고요. 증여를 받았을 때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진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증여를 한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파는 시점 기준이 증여를 한 시점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5년이에요. 예,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야지만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만약 5년이 되기 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이 증여를 했을 때 감정평가액 20억 원이 아니라 처음 취득했을 때 3억 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번 하게 되면은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는 제가 목이 지금 좀 쉬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오늘 시행령 그 법 개정안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5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이 10년으로 여러분들이 10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를 여러분들이 하거나 증여를 받잖아요. 증여를 받았으면 내가 증여 받을 때 평가액이 있으면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 20억 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나중에 양도할 때 인정을 받으려면 5년이 아니라 지금은 10년을 보유해야지만 취득가격이 20억 원으로 인정을 받고 만약 10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처음 그냥 증여했을 때 증여했던 분이 취득했었던 가격 있죠. 이 3억 원으로 취득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가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예, 또 나중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아까 이름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월에는 우리 소양 강좌 관련해서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저작권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8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법률 소양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